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인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이걸 듣기만 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저 어떤 분은 공감하고 또 어떤 분은 공감이 되지 않긴 했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잘 살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결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 저는 너무 평범합니다. 연봉은 3,500 정도의 중소기업에 7년 정도 다니고 있고 얼굴도 모난 곳은 없지만 특별한 외모가 아니라는 건 스스로가 더 잘 알죠. 키는 조금 큰 편이고 마른 체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왜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할까 싶으실 수도 있겠네요. 뛰어나진 않아도 평범한 축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저희 집은 그렇지가 못해요. 4년 전 허리를 크게 다치시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 아버지, 그리고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사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난하긴 해도 아버지 어머니 모두 좋은 분들이고 열심히 제 몫을 하려는 분들이니까 말입니다. 보통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은 아버지들이 술을 입에 대시고 폭력적으로 굴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머니 대신 모든 집안일을 하시고 심지어 요리까지도 하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제 동생입니다. 너 미쳤어? 그 사이 또 사고를 치면 어쩌자는 거야? 아예 그 길로 들어서고 싶어? 내가 뭐? 그 새끼들이 먼저 잘못했고 난 정당했어. 정당방위라고. 야, 애초에 네가 정당하다고 그런 것 중에 우리가 돈 안 물어준 사람이 있긴 해?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넌 참을 줄도 몰라? 왜 참아야 되는데? 가난하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참아야 해? 다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냐고? 혼자 감당도 못할 거면서. 내가 언제 누나한테 책임져 달라고 한 적 있어? 해결해 달라고 돈을 부탁했어? 마음대로 합의하고 혼자 가서 사고하고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 왜? 그럼 교도소라도 들어가겠다는 거니? 지금 너 이렇게 사고 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생각 안 해? 너 혼자 살아? 너 혼자만 정의로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네가 그렇게 만든다는 생각 안 했어?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둬. 사고를 치든 교도소를 가든 제발 좀. 우리나라에는 정당방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하지만 막상 진짜 소송으로 가면 누가 더 심하게 때렸는지 혹은 먼저 때렸는지 볼 뿐이지 행위가 왜 시작됐는지 그게 정당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이 어릴 때 배운 태권도가 문제가 됐어요. 고등학교까지 선수로 뛰었던 건 더 큰 문제였고요. 이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이었죠.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왜소하고 마른 편이었기에 종종 시비가 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던 운동이 독이 됐죠. 동생은 참는 법이란 없었고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는 독종이었습니다. 분명 먼저 맞은 건 동생인데 감시 카메라 속의 동생은 도망가는 그들을 잡아서 쥐어 패곤 했죠. 저는 그걸 뒷수습한다고 모은 돈도 없었고 그나마 결혼 자금으로 따로 힘들게 모았던 돈은 재작년에 아버지가 수술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시집살이나 고부 갈등이나 남편 문제들이
먼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결혼을 하자고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겨우 6개월 만난 남자친구였죠.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만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은 좀 이르지 않아?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사귀자고 했을 때도 난 분명 결혼은 못한다고 했잖아. 알지.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렸고. 기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난 결혼은 못한다고 말했어. 못하는 이유가 뭔데? 단순히 정말 사상 때문이야? 독신주의? 비혼주의?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말을 해줘. 말을 해주면 내가 알지. 그 전에도 연애는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분명하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맞아야만 연애를 했죠. 그리고 전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딱 한 번 저희 가정사를 털어놨다가 그대로 헤어진 뒤로 더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서 대충 독신주의라고 말만 해놓은 상태였어요. 어차피 그거나 저거나 결혼을 하지 않을 건 똑같은데 가정사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한 건 저희 가족을 욕먹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딱 한 번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들에게 멀쩡한 애 병신 만드는 거지 같은 가족이라고 했었죠. 나름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한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 그 정도 욕을 해도 되는 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진지하게 저를 설득했어요.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자기 엄청 좋아할 거야. 내가 살짝 이야기를 꺼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내 동생도 자기 사진 보고 예쁘다고 했고. 대체 왜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해? 내가 분명하게 말했고 앞으로는 이 이야기 안 꺼내기로 했잖아. 알아. 근데 사람이 바뀔 수도 있거든. 처음부터 독신주의였을 리 없고 뭔가 상처가 있다면 내가 받아줄 여유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난 자기를 위해서만 살 거고. 나 곤란하게 하고 있는 거 오빠야. 그래도 머릿속에서 조금이라도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반년 아니야? 1년, 2년 그렇게 사귄 사람도 우리처럼 자주 보지는 않을걸? 그리고 매일 밤에 통화했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우리뿐일 거야. 하지만 난 상상이라도 해봐. 우린 뭘 하고 있을지. 무슨 상상을 해? 결혼? 그래. 난 상상해. 자기랑 결혼한 뒤에 내 모습. 일단 난 시작부터 다르게 할 거야. 일단 신혼집을 먼저 장만할 거야.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할 거고. 뒤늦게 하는 건 별로라. 천천히 여유롭게 신혼살림도 채우고 결혼식 하고 나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갈 생각이야. 물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 다음엔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그만두고 쉬게 할 생각이야. 취미 활동도 하고 내 동생이랑 조금 놀아주고. 그러다가 내가 퇴근하면 저녁 만들어줄 거야. 알지? 나 요리가 취미인 거. 그리고 설거지한 뒤에 자기랑 맥주 한잔 할 거고. 오늘 쌓인 이야기들도 털어놓고 그러겠지? 어때? 말이야 좋지. 근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니까 가능하지. 나 능력 되잖아. 그리고 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나 가정적인 사람인 거. 부모님이랑 내 동생한테 하는 거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마마보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말은 맞았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남자친구는 정말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말처럼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저와 한참 데이트를 하다가도 동생 전화를 받거나 동생에게 줄 선물까지 골라가곤 했어요. 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9살 정도 났는데 그래도 아이를 달래듯 그렇게 하는 걸 직접 듣기도 했죠. 유난히 동생과 사이가 좋은 걸 보고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동생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 그게 유독 눈에 띄더군요.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정말 능력이 좋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축액도 꽤나 됐고요. 성격도 외형도 저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완곡하게 거절을 해도 마음은 안 좋았습니다. 자꾸만 가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뭔가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절을 하면서도 잡아주길 바랬고 싫다고 뿌리치면서도 가지 말라고 하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자세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집이 무척 가난하다고 했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요. 그게 진짜 이유였어? 정말로 그게 이유였다고? 비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더 잘 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집 가난하다니까? 나 모은 돈도 없어. 그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 사상은 내가 바꾸기 힘들어도 금전적인 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서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오빠, 진짜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야? 가난하다는 말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바보야? 나 현실적인 사람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나랑 결혼하면 자기가 안정적일 거고 너는 집 걱정 안 하게 나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혼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대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단 카드로 사. 내가 다 갚아주면 되는 거지. 너한테 그런 거 가지고 눈치 줄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그 정도 문제면 오히려 난 속 편해. 아닌 게 아니야. 다 내가 도울게. 결혼식, 결혼 준비 비용, 뭐 혼수까지도. 그 외에 드는 건 나한테 일일이 달라고 하기 그러니까 일단 카드로 해. 그렇게 하면 결혼하고 내가 다 내줄게. 회사? 그만두고 그냥 쉬어. 뭐? 가족들 위해서 한 번도 못 쉰 거 아니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아니,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오빠 부모님도 있고. 우리 부모님? 돈 절대로 따지실 분들 아니야. 오로지 착한 심성 하나 본다고 했어. 그리고 나 결혼하면 무조건 분가하라고 하셨고 명절에도 안 와도 된다고 선언하셨고 우리 결혼하면 두 분은 해외에 있는 이모네 몇 년 살고 오고 싶다고 말도 하셨어. 자리 잡게 되면 그대로 해외에 있고 싶다고 말도 했고. 그러니까 시댁의 자유, 직장의 자유, 그게 뭐든 다 가능해. 자기는 그냥 날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남자친구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요동을 쳤죠. 저도 압니다. 속물이라고 욕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상황에서 누군가 그런 달콤한 제안을 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마치 신이 제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회의 신은 앞머리밖에 없어서 제 곁을 스쳐 지나간 후에는 잡지 못한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 그가 제게 제안한 그 말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갔죠.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면 정말로 포기하겠다고 말이죠. 그럴게. 진짜야. 근데 정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부모님은 손꼽아서 내가 결혼하기만 기다리는 분들이야. 아마 자기가 곁에 있고 숨만 쉬겠다고 하면 허락해 주실걸? 그래? 그렇다면 일단은 만나기 전에 허락이 되는지 오빠가 물어봐 줄래? 알았어. 뭐 긴장되는 자리긴 하지. 내가 사전에 다 말해둘게. 그래. 우리 집 사정 특히나 자세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어. 그 부분은 절대로 걱정 마. 일부러 덜어내거나 더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내 남동생 말이야. 저는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해를 하더군요. 괜찮아. 뭐 남자답고 진짜 멋지다. 뭐 앞으로 합의금은 아니. 이런 말은 좀 그런가? 어쨌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일 없게 만드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부분도 걱정 마. 나도 남동생이 있어서 자기가 겪는 심적인 부분 전적으로 이해해. 응. 그 말을 하고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는 허락을 받았다면서 아이처럼 좋아했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봤다는 말까지 전해줬습니다. 솔직히 저도 좋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조급하고 다급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진짜 결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 시간 따지고 정식으로 준비하고 절차대로 하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했죠. 진짜 결혼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건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식장 안에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먼저 인사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집.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씀은 드려놨어.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 나 싫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아들 같은 사위 이런 거 하고 싶거든. 자기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할 거야. 말이라도 고마워. 근데 자기 이제 전세 연장해야 되지 않아? 아무래도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좀 빠듯해.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 연장하게 되면 결혼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짐을 빼고 우리 집으로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에이, 그럼 회사가 멀어지잖아. 그냥 이참에 신혼집 구하자. 뭐? 아니, 너무 이르지 않아? 벌써 집을 합치자는 소리로 들리는데? 문제 있어? 우리 부모님은 정식 인사는 아니지만 분명 허락하셨고 원한다면 통화로 확인도 시켜줄 수 있어. 그리고 자기네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되고 짐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수고도 덜고 어차피 내가 계획을 짜긴 했잖아. 미리 신혼집 구하고 싶다고. 이참에 자기 전세금까지 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런가? 생각해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부들 많아. 결혼식 당장 못하고 일단 집 먼저 구해서 들어가서 사는 거지. 무엇보다 같이 살면서 더 많은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매번 자기 불편했었잖아. 날 시험한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럼. 시험? 시험은 좀 그런데. 어감이 좀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확신 서면 그때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내가 허락 받아볼게. 응?
저는 그냥 잠시 멍한 상태로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남자친구가 구한 아파트에 서 있었죠. 뭐랄까, 정말 꿈 같았습니다.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저희 회사와도 가깝고 입지도 좋고 정말 괜찮은 곳이었어요. 더구나 제가 살던 오피스텔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앙 난방인가 뭔가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게 살았던 저였는데 그곳은 정말로 천국 같았죠. 햇살도 쏟아지듯 들어오는 남향이었고 베란다는 확장형의 인테리어까지 잘 된 곳이었으니까요. 또 부엌은 아일랜드 식탁이었고 협소했던 오피스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자친구의 행동이었죠. 부엌엔 들어오지 말라니까.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 해주고 요리는 내가 하는데 뭐하러 들어와. 그냥 앉아서 쉬어. 일하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야채 손질이라도 좀 돕고 싶어. 아니, 내가 해. 넌 그냥 앉아 있어. 커피 타줄까? 그거라도 마시면서 기다릴래? 아니야. 오늘 커피 많이 마셨어. 그래? 아, 내가 내일 도시락 싸줄까? 오늘 좀 넉넉히 만들어서 말이야. 드라마에서? 아니, 요즘은 뭐 그런 남자는 비현실적이라고 나오지 않으니 그냥 상상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빨래며 청소,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도 모두 자기가 직접 했죠. 사실상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기업이라는 게 워라밸은 좋을지 몰라도 야근도 잦은 편이고 경쟁이나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다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하면서 저를 위해서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죠. 그 흔한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뭐든 척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는 꿈을 꾸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결혼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남자친구, 아니 이제 예비 신랑이 된 그 사람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지금 어디 가? 집으로 바로 가? 아직 좀 이르지 않아? 이르지. 일부러 내가 백화점 가려고 딱 시간 빼놨어. 백화점 갔다가 머리도 하고 화장도 받고 가자.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혹시 지금 옷이 많이 이상해서 그래? 첫째, 너 지금 예뻐. 둘째, 그냥 옷 사주고 싶었는데 핑계대는 거야. 셋째, 이때 아니면 네가 백화점에 안 갈 것 같아서 수 쓰는 거야. 어때? 거절 못하겠지? 그래도 너무 비싸고.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우리 사진도 찍으러 가자. 응? 나 이제 남자친구 아니고 예비 신랑이야. 어? 알았어. 그래. 내가 오늘을 위해서 돈을 벌었어. 제대로 해보자. 백화점은 아니었지만 이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와도 쇼핑이라는 걸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지루해했고 저는 특히나 가격을 많이 따졌기 때문에 더 귀찮아했죠. 한결같이 아무거나 사라고 하거나 다 예쁘다고 하면서 얼른 쇼핑이 끝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오히려 여기저기 가서 저보다 먼저 고르기까지 했죠. 그리고는 옷을 한아름 들고 와서 입어보라고 했고요. 저는 그게 고마워서 계속 입은 걸 보여준다고 진땀을 뺐습니다. 그런데 한 매장에 들어서서 예비 신랑이 준 옷을 입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갈아입으려던 걸 멈췄고 황급히 옷을 다 올렸죠. 근데 그 직원이 제 앞을 막아서고는 문을 몸으로 잡고 있더군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누구야? 누가 안에 들어갔어? 예비 신랑이 소리를 들었는지 쿵쿵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왜 이러세요? 미안해요. 놀란 거 아는데 저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인생 종쳐요. 밖에 있는 저 사람. 그 여자가 뭔가를 더 말하려고 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렸고 하얗게 질린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제 손을 잡아 끌었고 고개를 작게 흔들었죠. 그러자 예비 신랑이 이를 드러내면서 여자를 밀쳐버렸습니다. 여기 관리자 불러서 제대로 해명시킬까? 질척거리지 말고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자 그 직원은 황급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고 우린 그대로 나왔죠. 저는 예비 신랑의 행동에 약간 놀란 상태였는데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말해주더군요. 기분 불쾌하지 마. 그 여자 날 쫓아다녔었어. 꽤 오랫동안. 오빠랑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냥 이웃이었어. 어찌나 끈질긴 사람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야.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든 믿지 마. 자기랑 나 갈라놓으려는 수작이야. 돈만 보고 접근한 여자라고. 난 저런 여자는 정말 딱질색이야.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간절한 눈빛이 계속 거슬렸죠. 뛰어들어와서 제게 미안하다고 한 사과도, 뒤에 더 말하려다가 못한 말도. 하지만 그 찜찜함을 뒤로하고 저는 그 사람의 부모님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예비 신랑이 말하던 남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듣던 것보다 너무 예쁘고 참하네. 키도 훤칠하고. 감사합니다. 보통은 키만 크다는 말을 듣긴 하는데 요즘에 작은 애들도 좀 그래. 내가 키가 작아서 큰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어머님도 예쁘세요. 여성스러우시고 아담하시고. 아유, 말 이쁘게 하는 것 좀 봐. 여보는 어때요? 나야 뭐 우리 아들이 데리고 왔으면 그냥 오케이지. 우린 기다렸어요. 목 빠지게. 얼른 결혼 날짜 잡았으면 좋겠어, 우린. 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은 들었어요. 대견해. 우리 아들이 돕겠다 뭐하겠다고 해도 여자 마음은 쥐뿔도 모르는 놈이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식이랑 드레스, 사진 촬영, 메이크업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기만 하는 거 아니고 유명해서 줄 서고 그래요. 거기서 따로 맡겨서 할 거고 비용도 일체 걱정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도 외국으로 갈 준비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들었죠? 우리 외국에서 몇 년 머물다 올 거라는 거. 어쩌면 거기서 살게 될지도 모르고. 시댁이 근처에 있어서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구실은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한텐 기회죠, 기회.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계실까?
약간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예비 시아버지도 세상에 둘도 없이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분들이라 그런지 저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겁니다. 뭐지? 뭘까? 저는 그 여자가 심어놓은 작은 의심의 싹을 띄었죠. 가장 첫 번째는 참석하지 않은 예비 신랑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우리 집처럼 사고를 치나? 하지만 이 정도 재력이라면 사고를 쳐도 별 문제가 없을 듯 했죠. 혹시 그 동생이 예비 신랑의 아이일까? 라고 하기에는 9살의 아이를 낳았던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머리를 굴리다가 혹시나 싶어서 휴대폰 녹음기를 슬쩍 켜고 제가 벗어놓은 코트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는 휴대폰을 두고 온 것 같다면서 잠깐 차에 다녀오겠다고 하곤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있다가 천천히 올라갔죠. 너스레를 떨면서 한참 찾았는데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하며 앉았고요. 더불어 식사 자리는 마지막까지도 좋았습니다. 아가씨가 난 우리 가족이 꼭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아들도 참 좋아했을 텐데. 그러게요.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애가 티 없이 맑고 착해요. 직접 보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아가씨는 착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요. 그래요. 내가 다음에 따로 또 연락할게요. 종종 놀러오고 그래요. 그 뒤에 저는 예비 신랑과 가벼운 드라이브를 했고 집에서 오늘 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죠. 생각보다 너무 좋게 끝나서 제가 녹음을 했고 의심이 생겨서 했던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퍼뜩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정말 생각 없이 출근길에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면서 들었습니다. 대충 11분 정도가 녹음이 되어 있었고 전화가 걸리면서 도중에 녹음이 중지가 된 듯 했죠. 처음에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다가 아주 작고 둔탁한 소리가 턱 하고 나면서 띠리리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남자친구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어때? 엄마가 보기엔? 누가 봐도 진짜 착하고 순해 보이지 않아? 그래, 전에 걔보단 100배는 나아. 어디 앞이라고 감히? 아이 됐어, 걔 얘기를 왜 꺼내. 밥 먹는데 입맛 떨어지게. 근데 동생은 누가 데리고 있어? 치료센터에 보냈지. 걔 올 시간 다 돼가는데 얼른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혹시라도 마주치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쟤 정말 가능하겠냐? 힘없어 보이는데. 키만 크고 실속 없으면 쓸모가 없다니까. 아니, 의외로 통뼈야. 어릴 때 고생해서 그런가? 동생 잘 돌볼 거야. 저번에 회사에서 생수통도 갈았다고 하더라니까. 보기보단 튼튼한 모양이네. 우리는 그래주면 소원이 없지. 아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 돌봐주는 선생님들도 계속 그만두고. 정답은 가족인 거야, 가족. 근데 제가 나중에 질색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절대 못해. 결혼도 안 하겠다는 거 내가 사정하고 부탁하니까 바로 오케이.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있는 것도 사고 친다고 하잖아. 그거 없는 월급으로 다 도와주고. 저런 애 요즘에 절대로 흔하지가 않아. 그렇지. 근데 그 남동생은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건 맞지? 우리 작은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좀 그런데. 없어. 그냥 허세에 가오만 잡는 그런 애야. 더구나 그런 애도 끼고 살고
가난한 부모도 안 버리는 애야. 그런데 발달장애 정도는 봐주겠지. 난 오히려 그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회사를 안 그만둘까봐 그게 걱정인데. 내 돈 쓰려고도 안 하고. 너무 돈 욕심이 없어. 친정에 돈을 좀 쥐어주면 되려나? 돈도 써본 애들이나 쓰는 거지. 평생 거지처럼 살다가 돈이 생겨서 잠깐 내숭 떠는 걸지도 모르고. 어쨌든 골치 아파. 요즘에 젊은 것들은 힘들면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니까 애 하나 돌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못된 것들. 지금 생각해도 배가 살살 아파. 앞으로는 걱정 마셔. 내가 쟤는 절대로 못 도망가게 할 테니까. 적당히 울면서 사정 말하고 구구절절 말하면 오히려 팔 걷어서 자기가 돌본다고 나설래야. 그니까 좀 더 잘해. 환상적인 시부모님. 이렇게 생각하게 더 웃고 칭찬하고 하라고. 엄마도 아빠도. 아빠는 표정이 너무 굳었더라. 그래서 해외 가시겠어? 이게 아빠한텐 못하는 소리가 없어. 두 분은 해외 가고 싶고 나 혼자 동생 못 보고 시설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모두 힘을 합쳐야지. 아니야? 너 동생한테 잘해. 결혼했다고 또 헛짓만 하고 다니지 말고. 애도 그냥 웬만하면 가지지 말고. 네 동생 너한텐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야. 걔가 너 없으면 밥도 안 먹잖아. 알아. 걱정 마. 내 동생은 우리가 돌볼 테니까 약속이나 지키고. 결혼식 전에 한 번 더 올 테니까 엄마 목걸이 같은 거 아무거나 던져주면서 대대로 며느리한테 줬다. 이런 말 좀 하고. 좀 소름 끼치더라도 너밖에 없다. 뭐 사랑한다. 내 딸처럼 생각하마. 뭐 이런 거 하라고. 알았어. 그런 거로 잘 되면 100번은 왜 못하겠니? 그 뒤에는 쉬쉬 소리가 들렸고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온 줄 알고 착각을 한 것 같았죠. 그리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애가 좀 없어 보이긴 하더라. 명품을 입혔는데도. 엄마도 참. 그럼 있어 보일까? 원래 기침이랑 구역질이랑 가난은 못 숨겨. 그건 맞는 말이네. 애가 1,000억이 찾으러 간다고 오지도 않고 예의가 없는 걸 보니 못 배워먹기까지 했네. 얼른 전화라도 걸어봐. 그게 녹음의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이걸 듣는 동안 버스에도 오르지 못하고 정류장에 쭈그려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회사로 전화를 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반쯤 놓은 채로 그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 정말 놀란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시간을 내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파혼을 한 건 1년, 아니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대충 상황은 알고 있어요. 사실 그날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보고 기둥 뒤로 숨긴 했지만 부모님이 좋아할 옷을 고른다는 말이 오가는 걸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저를 왜 그렇게까지... 저랑 비슷할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기분 나쁜 말인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 저한테 접근한 이유가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명품 이런 거 저는 안 하고 다니긴 하지만 백화점에서 오래 일하면 보이거든요. 수수하고 거의 민낯인 얼굴에 저렴한 옷이라는 거요. 일부러 그럼 저한테 접근을 하고 결혼을 유도했다는 거죠?
어디까지 알고 계신진 모르지만 그 인간 미친 인간이에요. 처음엔 물론 엄청 잘해줬어요. 그러더니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제안하더라고요. 동거요? 네. 부모님들도 허락하셨다면서요. 근데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집에 그놈 동생이 왔어요. 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없는데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발달장애라고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확한 건 모르는데 폭력적이었어요. 아니, 정말로 물건을 다 던지고 한 번 터지면 감당도 못할 정도였죠. 약도 거부하고 그래서 시설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들었거든요. 병원 입원 말고는 방법이 없고 근데 그건 싫은지 그 부모님이 저랑 그 사람이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같이 살라고요. 네? 같이? 아, 외국으로 간다는 말도 들었어요, 녹음으로. 그럴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늙고 힘이 없다면서 저더러 전적으로 돌봐주라고. 병원도 같이 가고 치료센터도 데리고 가면 된대요. 그리고 집에서 놀고 먹으라면서. 솔직히 단번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결혼할 줄 알고 집을 살 때 돈을 보내줬었거든요. 충격적이었지만 남자친구가 울면서 빌고 그래서 같이 살아봤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건 180도 바뀐 그 사람이었고요. 그게 무슨... 그 사람 자기 동생 끔찍이 아껴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한마디에도 제가 굶겼다고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굴었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면서 밥도 못 먹게 했고요. 저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제가 준 돈도 못 받았고요. 얼마 되진 않아요. 뭐 월세 보증금 500? 근데 달라고 하니까 민사 걸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한테 쓴 돈을 받은 거라면서 자기도 고소할 거라고.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인데 할 테면 해보라고.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솔직히 아차 싶었습니다. 제 전세금이 묶여있다는 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머리가 멍하고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다행인 건 저는 그 사람에게 딱히 받은 게 없다는 거였죠. 꼭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백화점에서 고른 옷 정도였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 놈이에요. 저한테 헤어질 때 그 다음 여자한테 말 안 하고 서류부터 합치고 그때 공개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가 동생을 돌보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을 아끼는 건 둘째치고 돈도 탐이 나는 것 같았죠. 정말 막막했죠. 그 여자와 헤어지고도 머릿속이 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헤어지는 건 결심했어요. 애초에 녹음을 들었던 순간에 결정을 내렸죠. 동생은 본 적이 없지만 저를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결혼한다고 해도 그 남자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봐줄 여자를 구한 거니까 행복할 리가 없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헤어질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헤어지자고 해도 돈 문제로 발목이 잡힐 거고 저는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으니 저를 쫓아낼 만한 구실이 간절했어요. 그쪽에서 파혼하겠다고 하고 제게 돈을 돌려주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죠. 근데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죠. 혹시 몰라서 남동생에게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남동생이 명쾌하게 말하더군요. 일단 정신 차릴 때까지 때리면 안 될 거고 당연히 안 돼. 법에 대해서 약간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돈 좀 달라고 하려고. 때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해결해 준다고. 안 때리고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결국 저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동생은 진짜로 때릴 것처럼 소리를 꽥 지르고는 제게도 한바탕 욕을 퍼부었죠. 어디서 그런 인간을 결혼하겠다고 주워왔냐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것보다는 따뜻하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곤 본인이 돈 안 받고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하라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을 대했죠. 뻔뻔하게 전처럼 웃으면서 제 앞에서 좋은 말만 하는 그 인간의 면상에 주먹을 꽂아 넣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는 제 동생이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나, 매영, 나 지금 나왔어. 당분간만 여기 있을게. 응? 안 돼. 당장 가. 친구한테 가. 저는 너무 놀라서 원래 동생에게 하는 것처럼 동생을 밀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제가 아닌 예비 신랑의 눈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때서야 그 상황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는 가만히 뒀습니다. 그 사람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죠. 아마도 추측컨대 제게 빚을 지어 놓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동생을 받아주면 자신의 동생과 함께 살기 수월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태연하게 들어오라며 괜찮다고 얼마든지 있으라고 하는 걸 보니 확신이 들었죠. 아, 고마워요, 매형.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 아, 진짜 대박. 아, 그래? 잘 됐네. 난 정말 괜찮으니까 내 집이라. 내 집이면 내 방도 있어야죠. 내 방 어디 있어요? 아, 빨리 치워줘요. 나 내 방 있어야 해. 아, 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젊은 게 좋긴 하네. 아, 그래, 내가 치워줄게. 저는 그 순간 동생을 살짝 봤는데 아주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예비 신랑의 뒤통수를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옷도 훌떡 벗는 겁니다. 팬티만 달랑 입고는 정말로 내 집처럼 소파에 반쯤 늘어진 채 볼륨을 크게 높여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저희 집에서도 저런 차림으로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금방 씻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늘 옷을 입고 다니는 녀석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곧이어 대충 정리된 작은 방에 들어가서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하하, 운동을 꽤 거칠게 하는 것 같아.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어? 아, 내 동생이 좀 그래. 아, 그래?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정확하게 문을 두드려댔죠. 시끄럽다면서 아랫집 남자와 옆집 아주머니가 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결국엔 돌아가셨고 남동생도 운동을 멈추긴 했지만 잠을 잘 시간에도 거실에 누워 있었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싸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충격인 건 그거였죠. 다음 날 출근인 예비 신랑의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저 소원 있어요. 매형이 생기면 함께 밤하늘 보면서 우주에 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저게 북극성이죠? 뭐 솔직히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그건 마음의 창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저기! 바로 저기! 보이죠?
매형. 주무시면 안 되고 저랑 더 깊은 우주의 이야기 해봐요. 블랙홀 아세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빛조차 삼키는 그 거대한 구멍. 근데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데. 매형. 제가 누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찬성한 줄 아세요? 우리 누나 제 한마디면 마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요. 알지. 그래. 블랙홀이 뭐? 결국 그렇게 블랙홀 이야기로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강제로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난 동생은 집이 울릴 정도로 쿵쿵거리는 운동을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현관을 발로 차는 주민들에 의해서 강제로 기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봐도 그 집념은 너무 무서울 정도였어요. 제 동생이 약간 이상한 애라는 것도 조금 욱하는 녀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직접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적으로 두기 싫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잠은 남편이 없는 시간에 몰아잡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찍 퇴근하고 동생에게 말했어요. 그런 방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입주민들은 무슨 죄야? 다른 건 몰라도 운동은 그만해. 응? 걱정 마. 여기 들어와서 바로 다음날 내가 다 찾아가서 사정 말했어. 뭐? 여기 있는 남자가 외도를 저질러 놓고도 증거가 없다고 이혼을 안 해줘서 내가 와서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지. 누나 일을 그대로 말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바람 불륜만큼 사람들을 불태우는 게 없거든. 아니 근데 계속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그것도 미친 듯이. 제대로 말한 거 맞아? 그래서 일부러 더 와달라고 했어. 소리 조금만 들려도 미칠 것 같다고 뭐 똥도 퍼부어주면 좋겠다고 했고. 일부러 현관에 쓰레기도 쌓아달라고 했지. 누나 그거 알아? 뭐, 왜 그래 무섭게. 저놈 결벽증 있더라? 편집증일 수도 있고. 미친. 고루고루 이상한 병은 다 있어. 티 안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수건 뒤집어서 놓으니까 다시 정돈돼 있고 책도 한번 빼놨는데 그것도 다시 똑같은 각도로 있더라고. 청소도 겁나 열심히 하잖아. 걔랑 결혼하면 누나 뼈가 갈려서 죽을걸? 두고 봐. 내가 이제 약점 알았으니까 금방 도망가게 해줄게. 동생은 정말로 제대로 미쳐 있었습니다. 코를 파서 거실에 던지기도 하고 먹던 껌을 식탁 밑에 붙이기도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너무 더러워서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손으로 엉덩이를 긁고 킁킁거리는 걸 보고 저도 경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담배도 그냥 폈습니다. 쟤를 휘날리면서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제게 은근히 말을 꺼내긴 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요. 힘들고 갈 곳이 없다는데 어쩌라고. 그럼 내보내? 저 아이를? 오빠 정말 정없다. 난 오빠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래, 뭐 이해는 하지. 나중에 결혼하면 내 동생도 좀 봐주고 할 건가? 에이, 당연하지. 오빠가 한 만큼 나도 해줘야지. 하지만 동생이 코를 바닥에 휭 풀어낸 순간 참지 못한 그 사람은 제게 장애인인 동생이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말도 했죠. 저는 잠깐 놀란 척 연기를 했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어쩌겠어. 당신 가족도 내 가족인데. 정말이야? 진짜? 진짜야? 그럼 당연하지. 그럼 이왕에 그렇게 된 거 다 같이 살자.
내 동생도 백수에 저대로면 결혼도 못할 거고 이렇게 넷이서 살면 되잖아. 진짜 잘 됐다. 아무래도 오빠한테 말할까 하다가 미안해서 말 못했거든.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응? 그때 그 인간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머릿속에 주마등이 스치는 것 같았죠. 이제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동생 때문에 수없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으며 청소도 매일 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입으로 파혼을 이야기하더군요. 아, 싫어. 난 여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나 갈 곳도 없어. 아이, 내가 보증금 돌려줄게. 응? 그걸로는 턱도 없지. 이사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이대로 그냥 반반씩 살면 안 될까? 야, 미쳤어? 여기 내 집이야. 그깟 몇 천으로 여기서 반반? 그때 제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신랑의 귀에 대고 소리를 한 번만 더 지르면 창자를 꺼내서 이것저것 만들어 먹겠다는 말을 욕설과 섞어 맛깔나게 해줬죠. 그리고는 온몸에 가래를 끌어내서 그 사람의 손 바로 앞에 침을 뱉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사랑이 아주 뚝뚝 나오는 목소리로 그러게 내가 담배 조금만 피라고 했잖아. 가래 색깔 좀 봐. 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장작 3주 만에 그렇게 끝이 났고 저에게는 전세금을 비롯해 500에 가까운 이사 비용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의 승리였죠. 이사 비용으로 받은 돈은 결혼을 막아준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제게는 확실히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두둑한 용돈을 줬습니다. 매번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도 위험 상황이 되니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일로 어느 정도 동생과 유대감이 생겨 좋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기로 약속도 했죠. 비록 최악의 경험이긴 했지만 나름 배운 게 많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라 딱히 더는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이런 남자가 있으면 꼭 도망치시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